큰 박수로 받아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함양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학술회의를 하는데 좌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9개 서원에 등재된 후손들이나 서원의 원장님들이 이 자부심만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서원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세계 서원에 등재되는데 3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보편적 가치가 있는데 보편적 가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서원은 왜 생기게 됐고 왜 우리나라에 서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입시교육의 병폐로 인성교육이 안 돼서 서원이 생긴 거잖아요. 1500년대에. 향교는 과거 공부만 하고 인간다운 새로운 인간형을 길러내지 못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주세붕 선생이니 퇴계 선생이니 이런 분들이 중국을 본받아서 서원을 만들었는데 서원은 들어가면은 강당 이름에 그 서원의 교육의 이념과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덕천서원의 경희당처럼 남계서원에 가면은 명성당인데 명성당이 중용에서 나온 말인데 자명의성에서 나온 말인데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계서원에 몇 번 가서 강의도 하고 학술회의도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남계서원은 이 중용의 정신을 남계서원을 만든 사람이 남명선생 제자인 계암 강익이라는 사람입니다. 계암 선생 함양 사람인데 그래서 남명선생이 특히 중용을 중시했고 계암이 남명선생의 그 정신을 받아서 함양 땅에 중용을 교육 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을 되살려서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서원의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환호를 하셨고 피람서원의 원장을 계시는 분이 그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셨는지 제가 나이도 아직 70대 초반인데 헌관으로 불러가지고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4월 3일 날 말씀드릴 자료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학기 한 강좌 내지 2강좌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제 2강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똑같은 거 하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하나를 좀 다른 걸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천왕봉 석각과 고중묵희라고 잡았는데요. 그 내막이 좀 있습니다. 우선 교재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 PPT 화면을 필요할 때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사진작가의 권맹호 씨라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80대 지금 중반쯤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덕산에 오셔서 몇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조부가 권상자 순자인데 천왕봉 밑에 바위에다가 글을 새겼다고 한다. 우리 조부가 의병을 하셨다. 이렇게만 이제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몇 사람이 찾아 올라갔더니 천왕봉 바위에 새겨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았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교재에 사진을 찍어 놨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바위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바위에 있는 것을 탁본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판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924년에 새겼으니까 102년 된 그 글씨인데요. 요거를 이제 지난해 말에 국립관리공단 지리산 사무소에서 경남 사무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서예하시는 분이 다시 거기다 가피를 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좀 알아보게 했는데
제가 사진 찍은 거하고 탁본 떠온 거 가지고 이거를 판독하는데 한 2주 걸렸습니다. 도저히 뭐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돌려보고 뭐 별 짓을 다 해가지고 반은 물리로 반은 그냥 찾아가지고 이 글자 같구나 해서 그 대강 해석을 했는데 한 85%에서 90%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석각의 바위에 새겨진 석각의 내용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게 56쪽, 5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번역을 했는데 천왕봉 석각 번역문 57쪽에 있는 거 요걸 한번 그냥 번역문만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 제전 순전에 만이가 중하를 어지럽혔다라고 하였으니 중하와 오랑캐 중화죠. 중화와 오랑캐가 사방을 경계로 한 것이 분명하고도 오래되었도다. 춘추의 대일통은 곧 양을 부지하고 음을 억제하며 왕도를 존숭하고 패도를 내치는 것으로 화하를 숭상하고 이적을 물리치며 충량을 현양하고 난적을 주벌하는 것이 그것이니 그 중하를 존숭하고 오랑캐를 물리친 것이 또한 늠름하지 아니한가. 대개 황극이 나라를 창업하고 왕도를 행할 재주를 가진 사람이 받들어 전하는데 총 얼마 동안의 기년이 지난 뒤에는 성인이 태어나 천하를 책임지고서 임금과 스승이 되었으니 이것이 복희신롱 황제가 사망의 기년이 되며 모두 상고시대의 여러 해이다. 소호씨, 전욱씨, 제곡씨, 당효씨, 우순씨가 덕으로 서로 계승하였으니 이것이 오제의 기년이며 모두 몇 년이다. 하우씨가 순임금의 선양을 받았고 상나라 탕림금이 우임금의 하나라를 계승하였으며 주무왕이 탕림금의 상나라를 정벌하였으니 이것이 사망의 기년이며 모두 몇 대 몇 년이다. 한 고조가 주나라 천자가 쇠미해진 틈을 엿보고서 일어나 황제가 되어 몇 세대를 전했는데 조만이 유궁 후예와 왕망을 이어 잠시 신성한 기물을 훔쳤다. 그러나 촉한 소열 황제가 의기를 떨쳐 잘 끝마쳤으니 총 몇 년이다. 진무제가 염흥을 만나 나라를 일으켜 몇면이 몇 년을 이어갔다. 오호가 중하를 어지럽혀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겨우 명맥과 지위를 보전하여 총 몇 년을 내려왔다. 수나라가 통일하여 몇 년을 지배하였으며 이연 부자가 스스로 일어나 당나라를 건국하여 여러 세대 몇 해를 전했다. 조씨의 송나라는 편안하게 다스려진 때가 또한 몇 년이다. 그런데 북방의 여러 오랑캐가 송나라를 침범하여 마침내 타무르를 만나 그에게 멸망당하였다. 대명은 천명을 누려 몇 세대 몇 년을 전했으나 누르하치에게 멸망당하여 거의 명맥이 끊어졌다. 여기까지는 중국의 역사를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냥 간추려서. 천도가 그릇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어찌하여 황호가 떨치지 못한단 말인가 혹 영역이 이어지려는 것일까. 그러나 사해가 텅 비고 온갖 오랑캐가 바로하고 있으니 또한 어느 때나 안정될 것인가. 장차 6만 년을 전해온 문화가 이에 금수의 지경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천지가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다시 열리는 기미는 언제쯤일까. 오랑캐를 크게 통일하여 문명이 밝게 빛나고 퍼져나가는 날을 반드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울분과 통한을 금치 못하고서 피를 토하고 울분을 삼키며 이 남악 천왕봉에 올라 만세 천왕의 대일통을 기록한다. 슬프다. 숭정 후 6번째 갑자년 가을 7월 임자일 초하루 나라를 잃은 유민 고중 묵희가 짓고 화산 권륜이 쓰다. 이게 이제 바위에 새겨져 있는 392자를 해석한 글입니다. 이때 100년 만에 묻혀 있다가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우선 이제 궁금했던 게
이 묵희가 이게 사람 이름이 맞나? 제 묵시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한문하는 이제 뭐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백이숙제가 고죽국의 왕자인데, 고죽국이 어디냐면 요동반도거든요. 요하문화.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북경에서 요동반도 쪽 있죠. 그 옛날에 이제 연나라 지역이고 뭐 그런데 그쪽에 있던 나라인데 백이숙제가 있던 나라죠. 거기가 묵태씨라, 묵태. 애기 태할 때 태자 써가지고 묵태씨로 나옵니다, 기록에. 묵태씨다. 그 묵실까. 어쨌든 이제 묵희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했고, 고죽은 뭐 호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본관처럼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권륜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단성 쪽에 있는 안동권 씨겠지. 찾아보니까 안동권 씨 족보에 잘 안 나와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그 부산에 있는 권맹호 씨가 자기 조부가 권상순이다 이랬는데, 56쪽 첫머리에 있는 권상순이라는 분이 족보에 또 안 나와요, 이분이. 그래서 그 산청문화원에 이제 계시는 지금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권유현 선생이라고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산청에 있는 모든 석각을 다 탁본을 하셔가지고 책을 2권으로 만드셨어요. 권유현 선생 아시나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그 현직에 이제 교장으로 정년하셨고 그때부터도 온갖 그 뭐 심지어는 그 단성 그 벽에 있는 바위에 있는 걸 뭐 줄 타고 내려가서 탁본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석각을 2책 정도로 정리해 놓으셔서 지방에 대한 사랑 예향심이 대단히 강하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족보에 안 나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몇 가지 이제 자료를 보여주셔서 제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개인이 어떻게 가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 지리산 국립관리공단 지리산 경남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다가 비계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본을 떴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사진도 요즘에 뭐 3D 기술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들 덕분에 이게 또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9쪽부터인데요. 이분 이제 묵희라는 분은 이제 쭉 찾아보니까 고성에서 이미 2018년에 고성의 인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고성에서 한번 조명을 한 적이 있는데 대체로 서예가, 독립운동가 이게 이제 전부였습니다. 그 뒤에 2021년도 고성문화원에서 고성의 얼이라는 책을 이제 간행을 한 것이 있는데 이분을 신필로 서예가 중에서 신필로 이제 이렇게 조명을 하고 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 출신으로 통영과 고성에 살았다. 뭐 오형제가 있다. 진주 만석군 구기현과 의기 투합해서 독립자금을 모금했다. 발각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3년 옥고를 치렀다. 그런데 기록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걸 정리해 놓은 것을 봤고 이분의 필적이 남아 있는데 무의구곡과 주의의 주자 선생의 무의구곡까지요. 무의구곡가. 육경일금이라고 쓴 거. 광풍제월이라는 글자. 본인의 호가 경산이라고 그랬는데 경산이라는 호. 최근에 이제 작년에 그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저는 참 자문을 해줬는데 거기 젊은 사람들이 찾아낸 것에 의하면은 금강산 유람시가 한 편 발견이 됐어요. 전라도 쪽에서도 또 편집글이 하나 발견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 참 이 인터넷 세대가 무서운 게 이런 그 새로운 자료들이 이제 필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무의구곡가 글씨인데 알아보시겠어요? 전 도저히 못 알아보겠어요. 무의밖에 못 알아보겠어요. 요거를
이 무의 구곡가 주자가 쓰신 거니까 이제 이걸 제가 따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주자의 무의 구곡가 열수를 이제 그대로 쓰신 건데 이게 병풍처럼 이렇게 글씨 쓴 게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육경 일금 어때요? 글씨가 어떻습니까? 서예하시는 분들 계시면 신필 같은가요? 어떠세요? 이게 저는 뭐 글씨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힘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이게 이제 매일신보에 실렸던 건데 광풍제월. 광풍제월이라는 말은 북송 때 황정견이가 주돈이의 흉금, 주돈이의 인품을 저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광풍제월, 광풍제월. 근데 저 광풍제월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월은 되는데 제월은 비계일제자 달월자니까 밤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서 달이 뜬 맑은 하늘인데 광풍이 뭘까요? 빛광자 바람풍자. 저거를 1700년대 성호 이익 선생이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저 두 글자 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풀이해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광풍이 많잖아요. 광풍정 뭐 광풍루 굉장히 많죠. 함양의 일두 선생이 저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광풍제월이라는 말을. 남명 선생도 좋아하셨고 덕천서원에 동제 서재 끝에 다락이 있는데 헌이 있는데 헌의 이름이 광풍헌 제월헌이에요. 일두 선생이 그 광풍루 만든 거 있고 그쪽에도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사화기 도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이 정신입니다. 광풍제월이. 광풍이 바람에 빛이 난다는 게 이게 말이 이제 제월은 개일제자 달월자 하늘이 맑게 개어서 밝은 달이 떠 있는 근데 광풍은 빛광자 바람풍자인데 빛이 나고 바람이 분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하죠? 저거는 인품을 그 정견이 그 황정견이 주돈이의 인품을 예. 저렇게 표현하는 네네네. 그러면 그게 하려고 보면은 강풍은 제가 느끼는 건 제월은 비가 개고 나선 하늘이거든. 그럼 그 사람의 인품이 맞다는 뜻이고 강풍은 뜻이 훈훈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훈훈한 훈훈하다. 뭐 인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성호 선생 글을 본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저게 논어에 보면은 초상지풍이면 필원이라 이런 문구 생각나시나요? 바람 위에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이 바람 이제 불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눕는다는 뜻이 있죠.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면서 5, 6월 보리밭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고 햇볕이 쨍쨍 쬐면 그걸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요. 성호 선생이. 바람이 쫙 불어왔을 때 햇볕이 쫙 비치면서 그 바람의 물결 따라서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걸 광풍으로 풀었어요. 성호 선생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겠구나. 근데 광풍은 어쨌든 제월은 밤이고 광풍은 낮입니다. 낮에의 풍경인데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밤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밝게 달이 뜬 그런 깨끗한 그런 거 같고 낮에는 그 마치 보리밭에 바람이 불면서 햇볕이 착 비쳐가지고 물결이 쫙 흘러가듯이 빛이 나면서 흘러가듯이 그런 모습으로 깨끗하고 빛난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6월달 여기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나무가 새로 새잎이 났을 때 그 실록 있죠. 근데 그것도 아름답지만은 제가 지리산 유람록 번역하다가 정말 놀라운 표현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감나무 잎이 새로 날 적에 감잎에 부서지는 햇살 아시죠 다? 반짝반짝합니다. 감잎이 코팅돼 있잖아요. 그거를 딱 기록해 놨어요. 옛날 어떤 분이. 이야, 표현이 요즘 아무리 그 빼어난 그 문학적 수사적 표현을 하는 사람도 비유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늘 그것을 봤어요.
감잎에 부서지는 빛나는 햇살. 멋있지 않아요? 뭐 하여튼 그래서 광풍도 그런 말인데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빛이 나는 건 아닌데 바람이 사물에 휩쓸릴 적에 그 사물에서 나는 빛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성호 선생은 풀이를 했어요. 제가 왜 그걸 찾아봤느냐 하면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다가 질문을 했는데 막혀가지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해가지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럽니다. 모르는데 다 아는 척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고전 번역원의 번역실에 있을 때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은 성낙훈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만 분인데 그분이 유불선 3교에 다 통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일본의 모로바시나 중국의 대하나 사전, 큰 사전이 없을 적에 초기 60년대 후반에 번역할 적에 그분이 불러주면 그걸 가지고 주석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모로바시가 만든 일본의 그 대하나 사전이라고 10권짜리 사전, 중국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한자 단어 사전. 그래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이제 상해가지고 한화 대사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바로 뒤에 몇 년 뒤에. 근데 어쨌든 이제 일본에서 그 모로바시 한화 사전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없는 게 없거든요. 그 단어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선배들이 하는 말이, 모로바시가 방언보다 낫네. 방언이 모로바시만 못하네. 아무리 뛰어나도 사전만 못합니다, 사람이. 재미난지 이러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그렇고, 여러분 글씨는 어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신필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필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경산입니다. 호. 와, 이것도 멋있긴 멋있는데 저 글씨를 잘 몰라가지고 평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경산이라고 돼 있죠? 멋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새로 발견된 금강산 유람 가서 쓴 건데, 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1924년 5월 경신일에 통영 도천에 사는 허흔구와 함께 금강산에 올라 쓴 시다. 내용은 이렇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분의 성향이 좀 보이는데요. 한 번 금강산에 올라보니 금강산은 하늘이 만든 관문이로구나. 하늘이 조선을 위해 이런 바위 모아서 정성스럽게 바닷가에 관문을 만들어 놓았구나. 관문 밖 자들 근우가 감이 없인 여기리. 회양태수는 회양에서 편히 누워 지내리라. 이게 금강산의 그 바위를 성으로 생각해가지고 관문으로 본 거예요. 함곡관처럼. 일본 놈들이 함부로 못 쳐들어올 거다. 예세가 우리 못 쳐들어올 거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시인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분명한 것은 1907년 8년 그때 뭐 면함 선생이나 이분들이 의병을 일으켰잖아요. 항일 의병을 일으켰을 때 이분들도 거기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지리산 그 옛날에 내원사, 지금 덕산사 아시죠? 본래 덕산사인데 내원사라고 했다가 지금 덕산사라고 바꿨죠. 근데 그 덕산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무도 지금 몰라요. 거기 덕산인데 옛날부터 그 덕산사라는 게 오래전부터 덕산이거든요. 근데 그 근원은 찾을 수가 없는데, 중국 불교에, 제가 불교 공부를 조금 해서 뭐 들은 게 있는데, 중국 불교에 이 달마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육조 해능 밑에 선이 확 퍼지는데, 선종이 퍼지는데, 그때 유명한 선사 중에 임제라는, 우리나라 조계종이 전부 임제종인데, 임제의 선법은 간화선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부처가 뭐냐고 물으면은 냅다 소리를 지르는 할이라고 그래요. 할. 임제 할. 입구변에 갈자, 어찌 갈자 쓴 건데, 부처가 뭐예요? 물으면 네 이놈 하고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게 할이라고, 임제 할. 동시대에 덕산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주장자를 가지고 있다가
부처가 뭐예요? 물으면은 말 안 하고 내 때 머리를 후려친대요. 그래서 덕산방, 몽둥이 방자를 써요. 덕산방,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덕산방 임재할. 임재는 간화선의 대가고 덕산은 몸으로서 깨닫게 해주는 뭐 그런 이제 건데, 그 어쨌든 그 덕산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추측을 뭐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덕산사 내원사 그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그 안내원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 정순덕이 숨어 살던 곳이죠. 그 안에 안내원 제일 끝집에서 그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한 2km쯤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이분들이 숨어 살던 명원정사라는 터가 있어요. 밝을 명자 근원원자 명원정사. 제가 답사를 해봤어요 작년에. 이분들이 1910년부터 24년, 26년, 27년 뭐 이때까지 거기 숨어 살았어요. 정사를 집을 지어놓고서 정사를 해놓고 거기서 향사를 지냈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새겨놓은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더 볼까요? 뭐 이런 게 하나 더 나온 게 있는데, 이거 편지 글인데 전라도 쪽에서 나온 글인데 시하생이라고 썼고 1907년에 보낸 걸로 봐가지고 추측컨대 무키의 나이 33세 때에 스승 노백헌에게 보낸 편지라고 제가 추정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분의 성향이 또 나타나는데 나라를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소문이 날로 괴이하니 숭정의 화가 우리나라에 닥친 것이 아니고, 숭정의 화가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연호거든요. 숭정 뭐 몇 년 아시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망하는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스승한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분의 성향은 이제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요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교재로 가서 59쪽을 한번 보시죠. 그 권맹호 씨의 조부 권상순이 석각의 글을 지었다고 이제 구두로 전해지는데, 권맹호 씨가 그러는데 권상순이라는 인물은 안동권 씨 족보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아마도 이름을 개명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글을 지은 사람이 권상순이 아니고 무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각의 글씨를 쓴 사람은 권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청문화원 권유현 산청학연구소 소장께서 청하일감이라는 책을 발굴을 해서 이제 복사한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명원정사 향사록, 만동묘 향사록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명원정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원골 그 안에 있던 정사고요. 만동묘는 화양구곡에 있던 거죠. 화양구곡에서 이 명나라 의정 숭정 황제를 제사 지낸 곳이죠. 만절 필동 뭐 이래가지고 대명의리를 지킨 것이 이제 만동묘의 정신인데, 그 만동묘 향사록이 발굴됩니다. 여기 단서가 되는데, 이분들이 명원정사에서 그럼 누구에게 제사를 지냈는지 참 궁금했어요. 제사 지낸 헌관 명단이 있어요.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지? 주자일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명나라 황제예요, 이게. 만동묘에서 그대로 받아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명원정사 향사록은 1922년부터 1930년까지 지리산 내원골 명원정사에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에게 향사를 지낸 재관 명단이고, 만동묘 향사록은 충북 괴산 화양동에 있던 만동묘에서 명나라 황제에게 향사를 지낸 기록입니다. 만동묘는 만절 필동에서 취한 것으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원해 준 명나라에 대해 제조 번방의 의리, 즉 대명의리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명나라 의종에게 향사를 한 곳입니다. 화양구곡 가보셨나요? 한번 답사 안 하셨나요? 이 진주향교에서?
화양구곡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곡 연구를 꽤 많이 하고 전국의 구곡을 다 찾아다녀 봤어요. 구곡은 제가 상당히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잘 보존된 곳이 화양구곡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조선 구곡을 대표적으로 상징할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자의 무의구곡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대체로 어르신들도 한 2.5km, 3km 정도 되기 때문에 왕복하면 조금 힘드실지 모르지만 한번 걸어갔다 오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근데 대체로 이제 일곡은 잘 안 보시고 가는데 일곡은 주차장 앞쪽에 있어가지고 안 보는데 일곡이 경천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가장 잘 보존돼 있고 이 구곡 문화가 사실 세계유산감인데 이게 너무 많이 파괴가 됐어요. 100여 개 이상 구곡이 조선시대 만들어졌는데 온전하게 보존된 것이 10개도 안 돼요. 그리고 1800년대, 900년대 만들어진 것이 맞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구곡의 의미도 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질 않아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구곡은 세계유산감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이 대명의리가 뭐 명나라에 대한 모화 사상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뒤에 중국에는 중화문명이 없다. 중화문명은 조선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명의 자부심,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좋게 해석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문화의 핵심이 뭐냐? 의리, 정의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꼭 명나라를 안 붙이더라도 이 춘추대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양동의 만동묘하고 그다음에 그 경기도 가평에 있는 그 조종암하고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그 거창 수승대 위쪽에 있는 모리제라고 아시나요? 동계 정원 선생 모리제. 거기가 지금은 뭐 차도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이 대명의리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가평의 조종암, 이 거창 옛날에는 거기 안이죠. 안이의 모리제, 만동묘 이런 것들이 전부 의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줄 수 있는 대명의리, 그 상징적인 조선 후기 문명의 어떤 징표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1910년 직전에 이 지역 경상우도 유림들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모리제에서 모임을 많이 해요. 노백헌 계열도 그렇고 면후 계열도 그렇고. 왜 거기를 찾아갔겠어요? 이 시대를 구원해 줄 의리가 뭘까요를 되새겨 보는 거죠. 동계 선생은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지 않고 자결을 택한 분이잖아요. 의리를 택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고 거기 와서 은거하시면서 끝까지 사시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리 정신을 묻는 거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지식인들이 찾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의리를 정립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길 갔어요. 그런데 모리제가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두 번 뭐 글도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경남의 정신, 지금 거기가 경남은 경남이죠. 근데 경남의 정신 또는 경상우도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인데 한번 기회 되시면 그 차가 올라가요. 그리고 동계 후손이 지금 내려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뵀는데 뭐 그걸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명원정사 향사록을 보면은 권병국이라는 인물하고 묵희가 초헌관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권류는 짐례 혹은 대축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권병국 묵희가 연장자로서 향사를 주관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병국의 독서기이자 시문집인 청하일감. 이 청하일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앞에 시가 좀 있고요. 뒤에 독서하면서 메모해 놓은 것들이 같이 있는데 이게 청하일감은 매일같이 내가 거울로 삼으면서 나를 반성하고 살핀다는 뜻으로 만든 붙인 책 이름이고 청하가 맑을 청자 하수하자. 하수가 어느 세월에 맑아질까? 맑은 세상, 맑은 하수 같은 세상, 즉 독립을 꿈꾸는 뭐 그런 염원을 담아놓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름으로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권병국이 어떤 사상과 지향을 가진 인물인지 가늠해 볼 수 있고 권병국과 묵희가 동시대 같은 정신 지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묵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묵희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묵희의 사상이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스승인 노백헌 정제규의 사상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백헌 정제규라는 분은 잘 아시죠? 그 삼가 쪽에 사셨던 분이고 노사학을 전라도 장성에 있던 노사 기정진의 노사학, 이 노사학이 노론계의 율곡학파에서 마지막에 갈라져 나왔는데 이 율곡의 주기론을 따르지 않고 주리론을 택한 쪽이에요. 주기론이 쭉 내려오다가 간제 전우는 주기론을 끝까지 지켰어요. 전라북도 개화도에서 이게 전라북도는 간제 전우 선생의 그대로 지키는 쪽이고 전라남도 장성 그쪽에서 이 노사 선생은 주리론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노사 선생도 주리설을 돌아섰고 양평에 살던 화서 이항로라는 분도 주리설로 돌아섰어요. 주기론이 아니고.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그 유치명, 정제 유치명의 제자이면서 성조에 살던 한주 이진상이 이기 호발설이 아닌 주리 쪽으로 또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세 명의 거두가 주기론이 아니라 주리 쪽을 택했어요. 이게 뭐냐? 기호 쪽이건 영남 쪽이건 주기론 뭐 이기 호발론이 아니고 전부 주리 쪽으로 돌아섰어요. 주리 쪽으로. 왜 그랬을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제 그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백헌은 노사 기정진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경상 우도 지방의 노사 학파를 형성한 학자입니다. 이 노사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단성, 신안, 단계 이쪽이 거의 지금 노백헌 학파 쪽이에요. 한문하는 분들이 거의 다. 그래서 이쪽 경상 우도 쪽에서 특히 진주 위쪽은 거의 뭐 이쪽 분들입니다. 이게. 이 시대가 되니까 남인이건 노론이건 당색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벼슬길이 다 막혀버리고 그래가지고 통혼도 하고 학문도 교유하고 그랬는데 옥종에 월고 조성가가 살았고 북천에 계남 최숙민이 살았고 그다음에 삼가 가해 쪽에 이 노백헌 정제규가 살았는데 노백헌 정제규가 나이가 좀 어린데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전부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여파가 후세까지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데 예컨대 신안정사 있죠, 단성에. 전부 그런 맥입니다, 거기가. 근데 이분들이 노백헌 이분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최숙민이나 이분들이 주장한 논리가 나라는 망했다. 근데 도까지도 망하면 안 된다. 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물론 신학문을 거부한 것도 있어요. 1930년대 소학교 못 가게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독서 종자를 키워야 되겠다. 독서 종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전에 사무국장 하신 정기민 선생이 그쪽을 쭉 뭐 논문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이 독서 종자론이라는 게 독특해요. 이게. 독서 종자를 심어서 씨앗이라도 남겨줘야 되겠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강독회 모임을 많이 해요. 모여서. 이 정신이 저는 진주 정신의 하나로 들어가서
그 강동 모임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든 간에. 예전에 지금 시장님은 아닌 걸로 기억되는데 어제 시장님하고 우연히 담화하는 자리를 만나가지고 독서 모임 하는 데 있으면은 1년에 한 300에서 500씩 한 10팀만 선정해서 한번 지원을 해 보십시오. 문화가 달라질 겁니다. 일본에 가봤더니 진주만한 도시에 시경을 읽는 강동 모임이 있어요. 시경을 읽는, 우리나라는 전국에 없습니다. 시경을 읽는 강동 모임이. 일본의 어떤 교수는 평생 조선 왕조 실록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동경에 가면 있어요. 참 그게 일본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독서 클럽이 있어요. 뭐 진주문고도 있고 몇 개 있는데 그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그런 고전 독서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돈 가지고 프린터도 하고 밥도 사 먹고 1년에 10번만 밥 먹어도 그게 어딥니까? 10명이 모여서. 그런 돈 대준다고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지역 문화가 살아나는데. 진주에 시경을 아는 사람 10명만 있어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임이 참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자치가 뭐 분권, 뭐 경제적으로 돈 더 우리한테 다 이양해달라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주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뭘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참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로 돌아갔는데요. 아까 읽던 거 마저 읽겠습니다. 이 기정진의 주리서를 계승하여 전후의 주기서를 반대하며 스승의 학설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 경상우도에는 간제 전후의 학통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김해의 화제 이우섭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노론 계열의 그분이 이제 뭐 그 이 간문으로 알려져 있고 간문이 많지는 않아요, 이 지역에. 예, 스승의 학설을 반대하며 적극 변호하였고 율곡학파는 율곡의 주기서를 그대로 계승해 내려왔는데 율곡 학맥을 계승한 19세기 말 경기도 양평의 화서 이항로와 전라도 장성의 노사 기정지는 전통적인 주기서를 따르지 않고 주리서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근거는 조금 다릅니다. 동시대 경상우도 성주의 한주 이진상도 주리서를 주장하여 퇴계 이황의 이기 호발설과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진상, 이항로, 기정진의 문화에는 모두 성대한 학파가 형성되어 화서학파, 노사학파, 한주학파가 형성되었고 사실 이들이 한말 일제강점기 시기에 유림을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끌었다고 해도. 그래서 조선유학의 대미를 이제 장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면후 선생도 한주학파에서 면후 선생으로 내려오는데 다행히도 허건수 교수가 강의하실 내용에 보니까 그 하겸진 회봉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쭉 하셨는데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그 면후 선생 문집은 이제 올해부터 아마 한국 고전번역원에서 번역을 시작할 것 같은데 회봉 선생이나 노백헌 선생이나 뭐 그 큰 인물들이 많은데 이분들 문집 번역은 요원해요. 50년이 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다른 도에는요, 충청남도에는 유교문화진흥원이 생겨가지고 거기 산하기관이 도의 산하기관이라서 도에서 20억 이상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지역 문집을 몇 책씩 번역하고 있고요. 안동은 예전부터 하고 있고요. 호남에도 하고 있는데 전라도 광주 호남에도 하고 전남에도 하고 있는데 전남에는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료가 가장 많은데 도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경상대하고 해서 하면 되는데 도에서 지원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 책 번역하는데 한 4, 5천만 원 드는데 3책씩 정도 번역하면은 회봉 선생 문집 같은 것부터 이제 면후 선생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지역의 큰 유학자들이고
그 여러분들 혹시 회봉 선생이 쓴 동유하관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학맥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 학자들이 쓰는 조선 유학사하고 다릅니다. 한국 유학사. 위에 도산하관, 덕산하관 이렇게 들어가요. 퇴계, 남명 이게 축이에요. 말하자면. 그 앞에는 이학의 연원 이래 놓고요. 근데 이리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데 기회가 되시면은 도의원이건 시의원이건 뭐 군의원이건 도지사건 말씀 좀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파를 해주시면은 뭐 이 지역이 하여튼 발전하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면후하고 회봉 뭐 이런 분들은 빨리 조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남명 선생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글을 쓴 게 있는데 생애 묘지명 뭐 묘갈명 쓴 게 있는데 면후 선생이 마지막에 묘지명을 썼는데 묘지명에서 면후가 남명을 평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어떤 글보다 더 좋아요. 근데 그걸 세상에 알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면후라는 그 큰 학자가 남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선 유학사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설하고요. 60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60쪽에 가서 이항로의 문화에서 최익현, 유인석 등 항일 의병 투쟁을 한 학자들이 배출되었고 기정진의 문화에서도 항일 의병 투쟁을 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상우도에 살던 노백헌 정재규는 충남 청양에 이주해 살던 면함 최익현과 시대인식을 공유해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노백헌은 영남과 호남의 유학자들에게 항쟁을 독려하는 포고문을 돌렸고 충남 청양군 정산면으로 가서 이 면함을 만나가지고 면함 제 반계 선조입니다. 그래서 노성 권리사에서 거의 하기로 모의했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고 이제 이 노백헌 쪽은 빠지고 1906년 면함이 단독으로 충청도 전라도 유생들과 함께 호남에서 거의했다가 잡혀가지고 대마도까지 압송돼서 됐다가 순국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입니다. 당시 한주 학파의 면후 곽종석은 무력 투쟁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무력 항쟁에 동참하지 않았고 정재규를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 노사학파는 최익현과 함께 무력 투쟁에 동참하려 했으나 합류하지까지는 못했습니다. 의견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비분강개한 마음을 품고 각지에서 저항을 했는데 이 1907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의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 기록이 없어요. 아마 집안에 전해 내려오시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발굴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묵희로 가보겠습니다. 묵희는 이 노백헌의 시대인식을 계승하여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며 독립운동을 물밑에서 도운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묵희의 시대정신을 잘 드러낸 것이 최근에 발견된 지리산 천왕봉 및 바위에 새긴 석각에 있는 내용입니다. 1924년 묵희가 글을 짓고 단성에 살던 권륜이 글씨를 써서 새긴 것입니다. 천왕봉 석각은 세로 16자 25줄 항으로 전체 392자로 된 글씨인데 앞부분은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술하고 뒷부분은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서 오랑캐인 일제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원골에 가셔서 꼭 보실 게 있는데 이제 내원골 쭉 들어가서 마지막 동네에 거기 집이 몇 채 있는데 그 도로의 왼쪽에 굉장히 그 가파른 절벽 같은 개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새겨놓은 글씨가 있어요. 춘심동, 봄춘자, 기풀심자, 동네동자. 춘심동이 있고 또 한 곳에는 직방대, 직방대가 주역
본궤에 나오는데 남명 선생의 경의직내 따온데 그 직방대에서 따온 겁니다. 그 직방이 거기서 나온 건데 직방대 세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 직방대는 남명 선생으로부터 부사 성여신 선생 쭉 내려오는 남명학의 직열입니다. 이게 전법이에요. 직방대. 대자는 이제 직방이 핵심이니까 뒤로 밀려서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직방대라는 세 글자가 있고요. 춘심동. 춘심동이 봄이 깊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까 권병국의 청하일감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꼭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있죠.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죠. 봄이 오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만물이 싹 터 나오니까 봄이 깊었다는 뜻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 멀지 않았다. 우리가 독립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 희망을 잃지 말고 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1924년 나라를 빼앗긴 지 이제 14년, 15년쯤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고서 순응합니다. 일본말 배우고 개명하고. 그런데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이거를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 주자가 남송 때 사람이잖아요. 북쪽에서 금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겼어요. 양자간 북쪽에.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 하면 남송 수도가 항주 아시죠? 항주 옆에 임안이라는 작은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가 남송의 수도예요. 거기 살면서 주자가 느꼈던 마음이 불원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불자, 멀원자, 회복할 복자. 머지않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나라가 뺏겼는데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나라를 되찾을 생각을 해야 된다. 희망을 잃지 말자. 이 가장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 순응하거든요. 총칼로 질밟는데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희망은 잃지 말자. 그래서 춘심동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찡한 걸 느꼈어요,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고요. 그 단락만 조금만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게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왜 천왕봉 밑에다 새겼을까? 요거 쉬었다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이어서 60쪽 교재를 보십시오. 왜 천왕봉에다가 천왕봉 밑에 있는 바위다가 이 글을 새겼을까? 이제 이게 의문인데 제가 거기 써놓은 걸 좀 보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 지리산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두류산이라는 말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죠. 두류산 천왕봉에 천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은 교재에 있는 거 말고 말씀드리면은 대체로 이제 천왕하고 그 성모가 있는데 이 성모하고 천왕하고 동일시 할 거냐 뭐 따로 볼 거냐 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성모를 누구로 볼 건가 이게 제 생각인데 이거는 고려 태조의 어머니 위숙왕후라는 설이 아마 먼저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대체로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 세력을 진압하고 나서 전라도 쪽에 호남 쪽에 불상을 세울 적에 불상 모양을 장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 있게 까불지 마 하는 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건 뭐 미술사학 하는 사람들이 연구해낸 결과니까 뭐 그럴 법하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천왕봉에 성모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숙왕후라고 부르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하나는 승려들이 이제 불교 설화를 자꾸 쓰다 보니까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다. 뭐 이건 이제 불교 설화가 믿을 수 있는 게 사실 어디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불교 설화 중에 오대산 하면은 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문수보살 신앙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문수보살 신앙 중에 문수보살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디에 주석할 건가 지리산에 잠깐 왔대요. 왔다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고 해서
강원도 오대산으로 갔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금강산 12,000봉이 성호 이익이 성호 사설에 쓰기를 누가 헤아려 보았느냐, 불교 설화에 단무갈 보살이 12,000명의 신도를 데리고 금강산에서 설법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12,000봉이 거기서 유래됐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이제 불교 신앙들이 어쨌든 그러는데 지리산에는 딱히 불교 신앙하고 관련된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마야부인설, 위수광우설, 마야부인설, 그 다음에 산신, 유학자들은 대부분 산신으로 봅니다. 산신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니까 이게 옛날 뭐 중국 황제도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신으로 보는데 이게 1800년도 후반기 한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직전 그때 그 전후 시기로 오면은 천왕봉의 천왕을, 성모는 뭐 차치하고라도 청모를 선왕으로 보기도 하는데 천왕봉의 천왕을 천자로 봅니다. 천자. 성왕. 이 세상을 태평스럽게 잘 다스려줄 요순우탕 같은 성왕. 그 천왕으로 봐요. 천왕. 하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성왕. 그런데 이런 인식이 특히 1800년도 후반기에 강하게 나타나요. 이제 그 설을 거기다 적어 놨는데 한말에 이르러 경상 우도 지역에 이 박치복 선생, 그 다음에 허유 선생 그 생물 연도가 1833년인데 1900 잘못되어 있습니다. 1833년 후산 허유 선생, 이 장석신이라는 분은 그 대구 근처에 살던 칠곡에 살던 분인데 뭐 그다음에 의령에 살던 안익재 뭐 이런 분들이 모두 천왕봉에 올라서 성모를 천왕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천왕봉을 천왕으로 인식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 이것도 역시 고민스러운데 외세의 침략을 쓸어내서 물리쳐가지고 이 땅을 다시 평화롭게 해줄 분은 천왕이다. 이게 이제 대명의리 사상하고도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딸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인식이 하나 있고요. 천왕으로 인식하고요. 다른 하나는 천왕을 공자가 지은 춘추의 대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성왕,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왕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천왕봉에 오르기 전에 예컨대 후산, 허유, 면후, 곽종석 이런 분들이 남사마을에 모여가지고 춘추를 강의해요. 왜 하필 춘추를 강의할까? 뭐 심경, 근사록 등 할 게 많은데 대학, 중용 등 왜 춘추를 강의할까? 이제 그것도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춘추를 강의하면서 대의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면후는 1877년 대원사를 통해서 이제 천왕봉에 올라가지고 61쪽에 있는 시를 지었는데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의 특징이 대원사를 통해서 천왕봉을 가는 거예요. 대원의 뜻 때문에 대원. 큰 근원. 그 큰 근원이 옛날에 거기 진주 땅이죠. 큰 근원이 물의 근원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 내 마음의 근원. 내 마음의 근원은 본성이죠. 본성은 하늘에서 나오잖아요. 천명지위 성이니까. 그 본성을 찾자는 거예요. 근원. 그래서 나의 근원, 내 마음의 근원, 본성을 찾고 도를 찾고 우리 시대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의 근원이 뭔가, 우리 시대에 해야 될 근원적인 일이 뭔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것이 이제 70 넘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시대에 근원이 없어지고 있는데 근원을 인식하고 근원을 찾아서 근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아마 그 시대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61쪽에 보시면요. 이 면후의 시의 마지막 구에 조선이 참으로 대명천지다. 대명천지. 우리 조선이 대명천지다. 단순한 문명의 자부심이 아니고 문명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다.
중화 문명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뭐 이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조선만이 진정한 문명을 간직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문명에 대한 자부심뿐만이 아니고 이런 문명으로 도가 무너지는 난세를 바로잡아 천황의 대의를 크게 밝히고자 하는, 이게 춘추에 보면은 반란반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난을 극복해서 바른 대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난을 물리쳐서 난을 바로잡아서 바른 대로 돌려놓는 게 반란반정인데 이런 시대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는 날일자는 그런 권능을 가진 현실 세계의 천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죠. 천왕봉을 천왕이라고 그러고, 천왕은 춘추 대의를 실현해 주는 분인데, 천왕봉에 가면은 이 천왕봉을 천왕으로 인식한 이유를 보여주는 두 개의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주라는 글씨고 하나는 1월대라는 글씨인데, 1월대는 제가 유람록을 쭉 정리하면서 느꼈던 것은 1600년도 중반기에 누가 새겼는데 그 글씨가 마모돼 가지고 1920,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함양에 사는 정태현이라는 일두 후손인데 정태현이라는 분이 새로 새겨 넣었어요. 1월대를. 지금 남아있는 게 그겁니다. 1월대 옆에 정태현 서라는 글씨가 남아 있고요. 근데 처음에 새긴 것은 송광현이라는 사람의 유람록부터 나오는데 1600년도 중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인데, 이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곡에 가면은 절벽에, 강가에 있는 절벽 이름이 전부 경천대입니다. 경자가 손수변의 공경경자예요. 공경경자 밑에 손수 쓴 글자예요. 떠받친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우리는 지리에서 주상절리라고 그러죠. 주상절리는 지질학적 그 형태를 가지고 설명한 말이고, 이 천주나 경천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죠. 이 바위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인간 세상에 기강과 윤리 같은 것이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천주가 누가 새겼는지 몰라요. 언제 새겼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두류산이라는 이름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두류산은 백두산에서 흘러내려와서 만들어진 산이라는 의미로 조선 초기부터 쓰입니다. 전필제부터 그때부터 나오니까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동국여지 승람을 만든 그 젊은 지식인들은 우리나라 국토를 생각할 적에 북쪽에는 백두산, 남쪽에는 두류산, 이게 두 개의 기둥이에요.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그 안에, 그 공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 조선이라는 세상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라는 글씨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두류산에. 두류산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1월대. 1월대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을 관측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누대라는 뜻으로, 서경을 딱 펼치면은 요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윤림금의 그 법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희씨, 화씨에게 명해가지고 이제 사방에 보내서 해가 뜨는 시각, 해가 지는 시각, 달이 뜨는 시각, 달이 지는 시각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농사 지을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어라. 요거를 한자로 줄수자, 떼시자, 수시라고 그럽니다. 이게 정확한 일기예보예요. 이게 농사 짓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윤림금 같은 분이 행한 통치 행위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정확한 일기예보를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새겨놨다는 거죠. 이건 사실 천왕봉의 성모보다 더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천왕봉 밑에
이럴 때가 이렇게 있고요. 잘 안 나오네. 이럴 때가 있고 옆에 여기 이제 정태현이라고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이세립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악양 사람인데 악양 그 지참판댁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 사밤이라고 있는데 사밤 위에 요만한 비석이 있는데 거기도 이세립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동문화원 쪽하고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악양에서 진사 지낸 근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름도 명함 정식만큼 많습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이세립이라고 있죠. 악양에서 진사 지낸 사람인데 하동 그 섬진강가에 사밤 그 위에 비석이 있어요. 이럴 때가 여기 이제 1900 몇 년인지 지금 기억 못하는데 정태현이라는 사람이 쓴 글씨가 남아있고 이 글자가 탁본을 해놓으니까 제 키보다 커요. 세 글자가 엄청난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그 반야봉 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천주라고 있는데 이렇게 천주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두류산 의미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글자인데 이거 이럴 때 하고 이 두 글자가 두류산이라는 의미의 상징성을 정말 잘 말해주는 것이고요. 탁본해 놓은 겁니다. 아이고 이건 뭐 이제 이건 자료는 끝났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61쪽까지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62쪽에 가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뭐 이러한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거기부터 보시면요. 한말의 유학자들은 지리산 천왕봉을 천왕이 사는 곳으로 인식했다. 천왕이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에 미연대의를 붙여서 성왕의 통치 원칙을 제시한 것이 춘추라는 책을 저술한 이유이고 춘추에 담긴 대의가 바로 천왕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에서 보여주신 그 정신, 춘추 대의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이 천왕이죠. 우리나라에서 공자의 춘추 대의를 실현해 주시는 분으로 천왕봉을 생각한 겁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천왕봉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묵희로 다시 돌아가서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묵희가 지은 천왕봉 석곽의 의미를 부여하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세상을 살면서 천왕의 춘추 대의 정신을 잊지 않고 지킴으로써 오랑캐를 물리치고 광명의 세상이 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묵희와 절친하게 지낸 청하 권병국이 지은 청하 일감, 아까 내원골에 그 명원정사에 살았다는 이 일감이 최근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 안에 묵희가 지은 몇 편의 글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924년에 지은 청하 일감 서문, 1923년에 지은 청하호서, 또 칠원절구인 답간기 뭐 이런 이제 이것들이 묵희가 지은 거라고 확인이 됩니다. 권병국은 지리산 삼장면 내원골에 은거했는데 그곳입니다. 그곳에 있던 명원정사에서 1923년 3월에 지낸 향사에서 묵희가 초원관을 맡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이 개해 3월 초 9일 이렇게 돼 있고 초헌 묵희 고죽인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향사록이 이제 필사본 이 발견이 된 건데 개해년이 1923년입니다. 제 선고 생년이 1923년이라서 제가 금방 아는데 그다음에 초헌 묵희 고죽인, 아헌 권병국 안동인, 이 안동인 뭐 태안인 이건 본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고죽도 이게 본관이어야 하죠. 이게 백이숙제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죽국이니까. 그래서 이 묵시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묵시들을 전부 본관을 고죽으로 한 거예요. 고죽으로. 어쨌든 이제 이런 기록이 발견되고요. 그다음에 63쪽에 가서 보시면은 청하 일감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 서문을 보면은 이게 묵희가 지었는데 고죽 묵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권병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 명원정사에 와서 살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을, 왜 여기 와서 은거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그걸 이제 대체로 밝히고 있고요. 그 밑에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서 참고하시고 64쪽에 가서 이 한마르 유학자 무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키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고성군에서 2017년 12월 22일 2018년 이달에 고성인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2명의 고성인물을 선정했는데 무키는 2월 달에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고성에는 그렇게 인물이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 뭐 이씨들하고 그다음에 몇 분들이 계시는데 많지는 않은데 그 밑에 인용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고성군은 1900년대 초 문장력과 서예가 뛰어난 명필가 무키 선생을 2018년 2월에 고성의 인물로 선정했다. 무키 선생은 고성군 동해면 장길이 군진마을에서 태어나 일명 묵근자 구절산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호입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다 읽을 필요가 없고 뭐뭐 했다 아까 다 보여드린 거고 이제 그 밑에 인용문 밑에를 보시죠. 이러한 설명은 무키를 한말의 서예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키는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에서 태어났고 호는 묵근자 구절산인이고 그 다음에 이회서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고성군 구만면 효랑리에 있던 허격이라는 사람의 서시를 이제 후대 서당으로 이렇게 부른 거고요. 무키는 허격의 부친 허홍과 교류하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발견됐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2년에 별세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죠. 또 2021년 고성문화원에서 고성의 얼이라고 해서 이제 무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낸 것이 있는데 65쪽에 그대로 인용해 놨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놨는데 다 읽기는 뭐하고 중간에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경허 스님 아시죠? 한말에 우리나라 조선의 선불교를 다시 일으킨 분인데 이분이 만행을 많이 해가지고 뭐 머리도 기르고 술도 마시고 뭐 저도 이분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아주 만행이 많아요.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그 많은 이제 선사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경허 스님하고 만났다는 얘기가 거기 전설에 있는데 경허가 해인사에 주석할 무렵 경남 고성 동해면 장기리의 무키라는 인물이 바로 그다. 그는 축지법을 하고 도수를 부리는 이인이었다고 한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의 선대는 서울 점곡에 살았으며 조부가 통영 통제사 아래 무관벼슬을 지냈으나 정변으로 몰락 삼족을 멸하는 순환 속에서 유일하게 천혜의 고아로 살아남아 통영의 어느 학자 집에 묵동으로 먹 깔아주는 동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무키라는 성과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항시 그 선비의 먹이나 갈면서 먹빛에 젖어 있는 그를 드나드는 선비들이 농 비슷하게 성은 묵시고 이름은 먹물이 말라 반짝거리는 빛날 희로 했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지어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얘기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이 중국 출신으로 통영에서 고성 동해면 뭐 흥룡마을 일대에 거주했으며 형제가 5명인데 여동생은 어디에 시집 갔다라는 것까지 있고 묘가 어디에 있다. 뭐 묵근자는 키가 크고 상투를 틀어 망건을 하고 다녔다. 얼굴은 둥글고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겼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쭉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는 이 진주 아마 그 만석군 대부호인 구기현과 의기투합했다 뭐 이러는데 정촌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기록들이 어쨌든 전해지는 기록으로 있습니다. 넘어가서 66쪽에 보시면은
하여튼 고성의 어뢰는 이런 전설들을 전부 기록해가지고 묵희라는 인물을 서해가일 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에서 망명한 사람 또는 형제가 몇 명 또는 독립운동에 일조한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씨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68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8쪽 동그라미 3 한 대 보시죠. 동그라미 3 한 대 보시면은 일제 강점기에 거제도에 살았던 유학자 명계 김계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면후의 제자입니다. 면후 문인으로 돼 있어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실린 거예요. 최근에 발견된 자료인데 통영에 사는 묵희라는 한 사람은 나와 동년배이다. 일찍이 장목리에 있는 그의 선산에 왔다가 나를 찾아와 잠시 만나고서 장목이 거제에 있는 거죠. 떠나갔다. 그 뒤 윤규상이 그에게 찾아가 배웠기 때문에 그가 윤규상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나와 왕래했다. 그 사람의 내력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의심하는 말이 많다. 장목리에 사는 김극년이라는 사람은 그가 거제 장목리에서 통영으로 이주할 때까지는 고찰할 만한 성씨가 없었다. 장목리에 이사 왔기 때문에 성씨를 목씨라고 했는데 음이 비슷한 묵으로 성씨를 삼고 통영 사람이 되었다. 중국에서 왔다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는 삿갓을 만드는 입자방에서 일했는데 항상 먹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묵서방이라고 불렀다. 이로 인해서 묵을 성씨로 삼게 되었다. 그 다음에 묵희는 일찍이 애산 정재규, 이 노백헌의 다른 호가 애산입니다. 문하에서 유학하였는데 백의의 성씨가 묵태씨이기 때문에 백의의 후예로 여겼다. 이제 묵희라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묵희로 자기 이름을 썼는데 노백헌 문하에 드나들면서 이게 이제 묵태씨의 후손으로 이게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예 그냥. 그래서 애산 어른이 그런 의미로 글을 지어 그를 장려하였다고 한다. 노백헌이 묵태씨의 후손으로 아예 그냥 지정해버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김계윤의 기록에 의하면은 묵희는 젊은 시절 거제군 장목리에 살다가 통영으로 이주하여 갓을 만드는 일을 했고 노백헌의 문화에서 학문을 하여 노사학파의 일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씨로 성씨를 삼게 된 것도 묵서방이라고 부른 데서 연유한 것으로 이게 중국에서 망명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나중에 백의의 후손인 묵태씨로 자처하며 묵씨의 성을 갖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아마도 묵희가 도를 지키며 절의를 숭상하여 스승 정재규가 그렇게 붙여준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보고 싶습니다. 묵희가 중국에서 귀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제 출신의 미천한 신분의 인물인지는 고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 인용문에서 김극년이 말한 나무 목자 목씨를 묵씨로 했다는 설은 그가 미천한 신분의 인물로 사족의 반열에 들지 못한 가문 출신임을 말해줍니다. 김계윤이라는 사람은 문집을 남겼는데 의성김씨인데 면후의 문인이고요. 동문으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뭐 권상경, 뭐 김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왕에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묵희라는 인물의 관계를 정리하면요. 자는 정회, 호는 경산, 묵근자 구절산인, 본관은 고죽, 그리고 경남 거제 장목리 출신으로 젊은 시절 통영에 이주하여 살았으며 중년 이후에는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삼가에서 강학하던 노백헌의 문화에 나아가 수학하여 이제 노백헌의 제자가 되었고 그 문인록에 보면은 노백헌 문인록에 보면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허하고 만나서 뭐 법거량을 했다는 얘기를 69쪽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고성의 인물에 나오는 건데 경허하고 묵희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허는 한말의 선승으로 송명은 송동욱이며 법명은 성우이고 경허는 법호입니다. 194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하여 9살 때 출가했고 1912년 함경남도에서 별세했는데 1899년 해인사에 기거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인용된 것에 보면은 1900년 전후한 시기에 묵희를 만난 것 같은데 경허는 묵희보다 26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전후에 묵희의 나이는 2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기에 묵희의 명성이 자자하여 경허가 찾아갔다? 이거는 정말 믿기 힘든 얘기 같아요. 경허가 묵희를 20대 청년을 찾아가서 먼저 찾아갔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 그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료가 더 나왔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제 이 묵희라는 인물이 단성에 있는 권병국, 권상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병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의병에는 실패를 했겠죠. 그래서 1910년 이후에 그 정신을 잃지 말자고 내원골에 들어가서 명원정사를 짓고 살던 권병국이라는 사람 그 일파가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아주 두텁게 교류를 하면서 지낸 인물이다. 그리고 누가 주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권병국하고 묵희가 주도해서 천왕봉 밑에다가 그와 같은 글을 새겨 넣으면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독립을 염원하면서 살자. 그래서 이제 지리산에는 석각이 많기는 한데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사람 이름이 대부분인데 의미 있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1월 때 천주 그다음에 이 석각입니다. 이 석각이 발견돼서 천왕봉이라는 의미가 조선시대 유교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남명 선생도 천왕봉이 좋아서 덕산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1800년도 후반 학자들도 그 지리산 대원골로 해서 천왕봉에 올라가는 이유가 단순히 등산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근원, 도의 근원을 찾아서 이 세상의 근원을 다시 이 땅에 정립해보고 싶은 염원. 그게 이분들의 생각이고 묵희가 그것을 바위에 남겨서 유적으로 남겨놨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한 항일 의병 차원은 아니고 어떤 대의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지켜나가면서 문명 세상을 다시 만들자. 그것이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뜻이 굉장히 숭고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